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애프터 라이프 2편입니다. 54세 신경외과 의사는 새벽 4시 30분에 심한 두통과 요통 때문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 그 후 4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의식을 잃었고 가족은 그를 깨울 수 없었다. 아내는 그가 발작을 시작할 때 구급대를 불렀고 남편은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다. 뇌 촬영을 포함해 신경학적 검사를 했더니 대뇌 피질에 광범위한 손상이 드러났다. 뇌간에도 손상이 있었다. 응급실 의사는 그가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며칠 동안 깊은 혼수 상태여서 더는 뇌전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생제와 약으로 막고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도왔다. 이번 셋째 날 반복 촬영한 뇌 사진을 보면 두개골 안쪽 대부분 영역에 고름이 꽉 차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고 꼬집고 바늘로 찔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치명률이 90%에 달하는 희귀한 급성 뇌 박테리아 감염을 앓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는 혼수 상태 엿새째 되는 날 눈을 떠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팔과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자기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했던 복잡한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깨어났다. 놀랍게도 그의 기억과 말하기 능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며칠 후부터는 혼수 상태였을 때의 경험을 기억해내고 설명할 수 있어서 의사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음악 소리와 함께 투명하고 환하고 천천히 회전하는 빛에 들어올려져 정상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빛, 색채와 함께 풍요롭고 초현실적인 환경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는 의식은 있지만 육체는 없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곳의 꽃, 폭포, 기쁨에 겨워 춤추는 존재들, 천사 같은 노래, 하늘을 휙 가로지르는 금빛의 둥근 형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안내인처럼 보였던 젊은 여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다음 그 영역에서 더 높은 영역, 사랑으로 가득하고 신의 치유력이 넘치는 칠흑같이 어둡고 무한한 영역으로 올라갔다. 그분에게는 신이라는 용어도 너무 보잘것없는 단어로 보였다 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그의 병원 침대 주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환자에게는 보통 금지되는 일이다. 하지만 표준 혼수 척도에서 그의 심각한 뇌 손상이 나타난 날, 가족과 의료진은 그가 말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또 초현실적인 환경에서 그와 동행했던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족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던 그는 넉 달 후 친가족을 만났다. 그들은 그가 만난 적이 없지만 10년 전 사망한 여자 형제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여자 형제가 임사체험에서 만난 안내인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독자 중 몇몇은 이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진 임사체험자 중에 한 명인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의 경험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는 아들의 충고에 따라 임사체험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읽지 않았다.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전부를 기록할 때까지 기억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은 2년이 걸렸다. 임사체험 후 만 2년이 되는 날
이브는 직접 운전해 아들과 함께 버지니아 대학교로 왔다. 아들은 신경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2만 자에 이르는 인상적인 글을 쓴 이브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탐구를 시작하고 싶었다. 학구적인 신경외과 의사인 그가 알기에는 혼수 상태에서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도 기억을 유지하거나 형성할 수 없었다. 하물며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어 1시간 30분을 운전해 버지니아 대학교로 온 것이었다. 나는 그의 아들에게 신경과학 전공자로서 아버지의 체험으로 알게 된 게 뭐냐고 물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자란 아버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이븐 알렉산더가 진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적이 없었고 그가 혼수 상태로 보였던 건 사실은 그에게 투여한 약 때문에 그저 몽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진료 기록 전체를 병원에서 얻었다. 나만 그 기록을 검토한 게 아니었다. 2명의 다른 의사도 따로따로 600장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분의 의학적 상태를 가늠했다. 우리 3명이 각자 판단을 마친 후 만나서 결론이 서로 다르면 함께 의논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막상 만났을 때 따로따로 내린 결론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료 기록이 아주 분명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분의 CT 촬영 결과를 보면 뇌의 빈 부분이 고름으로 꽉 차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가 절대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다시는 말을 하거나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고 예측하며 소견을 적어놓았다. 우리 3사람 모두 그는 뇌가 최악으로 손상된 상태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혼수 상태인 사람이라면 결코 인지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결론을 따로따로 내렸다. 자료를 보면 그의 혼수 상태는 투여받은 약과는 관련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해 어떤 약을 투여하기도 전에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엿새 후 그는 약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현재 지식으로는 이분이 깊은 혼수 상태에서 어떤 경험도 할 수 없어야 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생생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경험을 했다. 또한 그렇게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태에서 생생하고 깊이 기억할 만한 경험을 한 사람은 이분만이 아니다. 그러면 뇌기능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어긋나 보이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의식은 가장 복잡한 수수께끼이자 가장 단순하고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분명한 것도 없다. 우리 정신은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 감정, 욕구, 기억, 희망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반면 우리의 뇌는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분홍색 회백질 덩어리로 신경세포와 지지세포, 교질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정신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수백 년 동안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정신은 뇌의 산물이라거나 정신과 뇌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추정이 가장 보편적인 가설들이다. 우리 대부분은 물질적인 뇌로 정신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즉, 정신은 뇌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뇌의 전류와 화학적 변화로 우리 의식, 지각, 생각, 기억, 감정과 의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정신이나 의식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만이 뇌와 정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단순히 연관되었을 뿐인데 원인과 결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 왼쪽 발에 신은 양말 색깔은 보통 오른쪽 발에 신은 양말 색깔과 같다. 한쪽 양말의 색깔을 알면 일반적으로 다른 쪽 양말 색깔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왼쪽 양말 색깔이 오른쪽 양말을 특정한 색깔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내가 만약 왼쪽 발에 파란색 양말, 오른쪽 발에 갈색 양말을 신는다면 한쪽 양말이 다른 쪽 양말을 같은 색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뇌 활동과 정신 기능이 서로 관련 있다고 해서 반드시 뇌의 전기 활동이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도 생각이 뇌의 전기 활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건 뇌가 하는 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인 뇌가 어떻게 생각과 감정, 기억, 그리고 주위의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의식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철학 교수 알바 노에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뇌가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단 한 가지 명제만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실마리가 없다라는 것만 확실했다. 물리학자 닉 허버트는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다. 의식의 본질은 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다. 인간 의식에 대해 나쁘거나 불완전한 이론들이 있다는 게 아니다. 그저 인간의 의식에 관한 이론 자체가 전혀 없다. 의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발이 아니라 머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밖에 없다. 신경세포 안의 전류나 화학적 변화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게 신경과학계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다. 뇌와 정신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뇌가 정신을 만들어낸다는 해석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그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이론일 뿐이다. 일상생활을 설명할 때는 그럴듯한 가설이다. 우리는 뇌가 정신을 만들어낸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게 편리하다. 그러나 그런 가설을 뛰어넘는 과학적인 발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임사체험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신과 뇌의 단단한 관련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도 멈추고 산소와 연료를 운반하는 혈액이 더 이상 뇌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10초에서 20초 안에 뇌에서 전류를 전혀 찾아낼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다. 그런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통 심장 박동이 멈춰 있는 동안 명료한 생각과 인식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보통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도 무의식이었을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중 10에서 20%는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겪은 임사체험을 생생하고 자세히 기억하고 몇몇 임사체험자는 그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만약 실제로 뇌 전류와 화학적 변화로 정신이 만들어진다면 뇌 기능이 멈췄을 때 임사체험을 할 수 없어야 한다. 만약 정신이 전적으로 뇌에 좌우된다면 어떻게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심장박동이 멈추고 뇌 활동이 대부분 사라졌을 때 어떻게 생생하고 더 고양되기까지 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기억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심장마비나 깊은 마취 상태여서 뇌가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할 수 없을 때 임사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신은 뇌가 하는 일이라는 개념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었다. 정신이 뇌와 별개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다. 뇌가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지 않는가? 즉, 정신은 그저 뇌가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임사체험 이야기들을 들으니 우리의 일상 경험이 전부는 아니고 정신이 때때로 뇌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과학자가 옛 가설, 즉 뇌가 전적으로 정신을 좌지우지한다는 이 가설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뇌의 전류, 화학적 변화와 정신의 생각과 감정 사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까? 뇌는 정신이 육체에 보다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생각을 물질적인 세계에 집중시키는 도구라는 게 하나의 답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의식이 계속 집중하게 한다. 뇌는 삶에 주목하게 하는 기관이다 라고 표현했다. 즉, 뇌는 정신에서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존에 중요한 생각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전기와 화학 신호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신에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생존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생각이 있다. 안내인이나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일부터 비현실적인 장소를 방문한 일까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면서 겪었다고 설명하는 희한한 일들을 보자. 그런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생존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정보를 재빨리 처리하는 능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뇌는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하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고 정신에 저장된 생각과 기억에서 몸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한다. 내가 만약 당신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당신은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 휴대전화가 내 목소리를 모두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목소리는 내게서 나오고 전파가 목소리를 전화기로 전달하고 그 다음 당신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되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휴대전화가 망가지거나 전원이 꺼진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말하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우리의 뇌가 이러한 휴대전화와 같은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 뇌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 몸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기와 화학 신호로 바꾼다. 뇌는 우리 육체가 생존하는 데 중요한 정보만 필터처럼 골라낸다는 개념은 그리 놀랍지 않다. 사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눈은 빛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외선과 적외선은 걸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빛의 일부만 본다. 임사체험에 대해 연구하며 내가 찾아낸 증거 말고도 뇌의 필터 가설에 대한 증거가 더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험이 말기 자각이나 역설적 자각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알츠하이머병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뇌 질환에 여러 해 동안 시달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가족을 알아볼 수 없었던 사람의 정신이 갑자기 다시 명료해지는 현상이다. 말기 자각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신경학적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도 다시 가족을 알아보고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적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사람이 죽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놀라운 회복을 보인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뇌가 정신을 걸러내는 능력을 잃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정신이 잠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 말기자각 현상은 극히 드물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신경과학자들에게는 수수께끼다.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일부가 계속 살아남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이 그들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연구에 참여한 임사체험자들의 4분의 3은 사후 세계가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평화롭고 고요하며 더없이 행복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사후 세계는 시간을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아는 지상의 시간은 그 영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사 체험자들의 3분의 2는 자기 생각, 감정, 성격 특성을 그대로 지닌 채 어떤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존재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계속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은 후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판단하고 어떤 형태로든 살면서 한 일들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사후 세계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선행과 좋은 행동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임사 체험자들의 거의 절반은 사후 세계에서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도 여전히 시각과 청각에 상응하는 육체와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여전히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들 중 3분의 2는 사후 세계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임사 체험을 하면서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실제로 보거나 느꼈다. 최근에 사망했지만 사망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을 임사 체험 중에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잭 바이비는 26세에 심각한 폐렴으로 고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원해 있었다. 그는 임사 체험 중에 자신의 간호사를 만났던 일을 내게 설명했다. 정말 심하게 아팠어요. 뇌전증 발작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3, 4주 동안 산소 텐트 안에 있었고 그 다음 양측성 폐렴에 걸리는 등 계속 아팠습니다. 나는 웨스턴 케이프 농촌 출신의 한 간호사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녀는 다가오는 주말에 21번째 생일을 맞는다면서 부모님이 축하해 주려고 오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생일을 축하했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임사 체험을 하면서 그 간호사 애니타를 만났어요. 나는 물었죠. 애니타,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애니타는 잭, 물론 베개도 좀 덮어주고 당신이 괜찮은지 보려고 왔죠. 그런데 잭, 당신은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요.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빨간색 MGB를 망가뜨려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줘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도 전해줘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애니타는 가버렸어요. 아주 푸른 골짜기를 넘고 울타리를 통과해 가면서 내게 반대편에는 정원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볼 수 없어요. 나는 그 문을 통과해서 계속 가지만 당신은 돌아가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회복된 후 나는 한 간호사에게 애니타에게 들은 말을 했어요. 그 간호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병실에서 뛰쳐나갔어요. 애니타와 그 간호사가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애니타는 그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빨간색 MGB 스포츠카를 선물해서 깜짝 놀랐어요. 애니타는 그 차에 뛰어올랐고 흥분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콘크리트 전봇대를 들이박았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애니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임사체험에서 애니타에게 들었으니까요. 그는 간호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쉬고 있을 그녀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 희망사항이 투영된 것이 아닌 분명히 죽은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임사체험자는 죄액뿐만이 아니었다.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임사체험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임사체험자 중 거의 절반이 먼저 죽은 누군가를 만났다고 말한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환각이라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는다. 체험자들이 임사체험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가 모은 1,000건이 넘는 임사체험 사례 중 7%는 임사체험하던 사후세계에서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드문 경우에도 모든 체험자는 그를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이 체험자에게 돌아가자고 간청했다고 한다. 우리가 수집한 임사체험 사례 중 체험자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조금 더 최근에는 데일 박사가 부모와 의료진이 36시간 동안 애태우며 밤샘 간호를 한 끝에 결국 열이 내린 9세 에디의 사례를 말했다. 에디는 새벽 3시에 눈을 뜨자마자 천국에 가서 죽은 할아버지와 로사 고모, 로렌조 삼촌을 보았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 의사가 에디의 말을 엿듣고 열에 들떠 헛소리한 것이라고 묵살하자 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다. 에디는 19세 누나 테레사도 보았는데 누나가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에디에게 진정제를 투여해달라고 데일 박사에게 부탁했다. 아버지는 960km 떨어진 다른 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테레사와 이틀 밤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에디가 깨어난 날 아침, 에디의 부모는 당장 그 대학에 전화했다. 그리고 테레사가 자정 직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의 직원들은 부모에게 연락하려고 계속 집으로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런 체험이 그저 공상일까? 아니면 임사체험 중에 정말 죽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일까? 사후세계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없던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사체험 중 죽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러한 환상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체험자들은 죽은 사람들이 그저 나타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 뭔가를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모든 사례에서 체험자들은 사망자에게 여전히 의식이 있고 자신과 상호작용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남아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몸이 죽어도 의식은 끝나지 않는다면 그 의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육체가 죽은 후 의식은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은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선다. 대부분 체험자는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못하고 그들이 다녀온 사후 세계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내가 연구한 체험자들의 4분의 3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나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사후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설명해보라고 계속 재촉하면 천국이나 지옥처럼 종교적인 용어나 골짜기나 풀밭, 외계처럼 자연이나 우주에 관한 용어 등 다양한 은유를 사용했다. 그러나 아무리 재촉해도 체험자들 중 거의 절반은 그곳에 어울리는 익숙한 이름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우겼다. 다시 말하지만 대다수 경험자는 이 기괴한 영역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그 특성을 설명하려고 애쓰더라도 그중 절반은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도 찾지 못했다. 우리가 연구한 체험자 대부분은 빛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는 등 임사 체험에서 있었던 일들과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죽은 후에 정신은 어디로 갈까? 임사 체험자들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여러 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이 임사 체험에 대해 일관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학은 그들이 말하는 것의 정확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임사 체험자들이 사후 세계에서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적인 신념도 다르고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도 다른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임사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는가 하는 질문조차 혼동을 줄 수 있다. 어딘가 다른 곳이라는 말은 장소를 뜻하기 때문이다. 증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중 일부는 적어도 한동안은 여전히 의식이 남아있음을 시사할 뿐이다. 임사 체험을 하면서 신성하거나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체험자 중 3분의 1은 그 존재를 그들의 종교적 믿음과 일치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는 신과 같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많은 체험자는 임사 체험 중 우리 모두 신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영적인 신념을 특정 종교적 믿음 측면에서 생각하든 아니면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와 연결된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든 대부분 체험자는 임사 체험 이후 그들의 삶 속에 뭔가 성스럽거나 신성한 존재가 있음을 알았다고 말한다. 내가 연구한 체험자 중 5분의 4 이상이 신, 그리고 내면의 신성한 존재에 대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사 체험을 하면서 신성한 존재와 만난 이야기를 하는 체험자들은
하나님, 부처, 브라만, 크리슈나, 알라, 근원, 그 모든 것, 혹은 관음보살이나 케르눈 로스 등 갖가지 이름을 사용한다. 그리고 많은 체험자 자신이 이런 이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단지 뇌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름을 붙였는지 아닌지, 놀랐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평화롭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느낌이었다고 다 함께 이야기한다. 내가 확신하고 증거도 압도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이는 임사체험이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다. 독자들이 이 책에서 딱 한 가지를 얻는다면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임사체험에 변화시키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임사체험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고 체험자들에게 물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듣는 대답은 거의 똑같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죽을 뻔했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훨씬 덜 불안해했다. 임사체험자들은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고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꺼리지 않는 편이다. 임사체험자들은 대개 죽음에 대해 다른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체험자 중 86%가 임사체험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고 답했다. 400명이 넘는 임사체험자 표본으로 연구한 결과 임사체험 중에 신이나 신 같은 존재와 만난 경험이 죽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눈부신 빛을 보고 기쁨을 느낀 경험 역시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 역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되었다. 자살 시도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4분의 1 정도가 자살 시도 과정에서 임사체험을 한다. 임사체험자들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후에 자살 충동을 덜 느낀다. 임사체험 후 대체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 응급정신과 치료를 하고 자살 충동을 극복하도록 도왔던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모든 연구는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임사체험이 자살 충동을 줄인다라는 결론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이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체험자들은 임사체험으로 단 몇 초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임사체험을 잊고 체험 전의 태도, 가치관과 행동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내가 연구한 임사체험자들 중 90%는 임사체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들 중 3분의 2는 임사체험 덕분에 자신을 더 좋게 생각하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4분의 3은 임사체험 전보다 더 평온해졌고 사람들을 잘 돕게 되었다고 말했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전보다 삶에 대해 더 감사함을 느끼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개 더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사회생활에 소극적으로 변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죽을 뻔했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대개 더 조심스러워지고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반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삶에 대해 더 큰 열정을 보이고 자연과 우정에 더 깊이 감사하고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지 않고 그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산다. 죽음, 영성, 삶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나 목적의식이 임사체험 후에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많은 체험자는 그들의 영성을 어떤 종교적 관습이나 믿음과도 무관한 내면의 느낌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종교의식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신과의 정말 강력하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느낀다고 주로 이야기한다. 많은 체험자는 임사체험 후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성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모든 종교 전통을 존중하지만 어떤 한 종교도 우선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많은 체험자가 임사체험을 한 후 이전의 생활 방식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연구한 체험자 중 3분의 1은 임사체험 후 직업을 바꾸었고 4분의 3은 생활 방식이나 행동이 뚜렷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이런 변화는 임사체험 전에 법 집행이나 군대처럼 폭력과 관련 있는 직업을 가졌던 체험자들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수술 후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던 36세 경찰관 조 제라 씨는 임사체험 후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나는 콧대가 세고 허튼 행동을 하지 않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임사체험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병원을 나설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유혈 사태를 자주 보는 경찰관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너무 폭력적이어서 이제는 텔레비전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총을 쏠 수가 없어서 순찰하던 나와 동료가 위험을 당한 후에는 경찰을 그만두고 교사가 되기 위해 재교육을 받았어요. 1970년대에 마피아를 위해 돈을 모으던 미키 또한 임사체험 후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고 달라졌다. 사람들과 싸우며 돈을 벌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물질 세계에 몸담았던 그의 임사체험 전 마지막 직장은 마피아가 운영하는 리조트의 총지배인이었다. 그런데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임사체험을 하면서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고 빛을 보고 신성한 존재 그리고 여러 해전에 죽은 정말 사랑했던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임사체험에서 돌아온 후 그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경쟁과 물질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그러한 태도 변화는 미키의 마피아 친구들과 맞지 않았고 그들은 미키가 가족 같았던 마피아를 순순히 떠나게 해주었다. 그가 직업을 바꾸고 비행 청소년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하자 이제는 여자친구가 불평했다. 여자친구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당신은 예전의 그 사내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미키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여자친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라고 했다. 돈과 보석,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깨졌다. 고든 앨런은 기업가이자 무자비하고 성공적인 금융인이었지만 45세의 우렬성 신부전으로 심하게 아팠다. 그는 임사체험 후 사업을 모두 접고 돈의 세계에서 멀리 떠났다. 그는 심리상담사가 되었고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을 활용해 사람들이 삶을 바꾸도록 돕고 있다.
임사체험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대부분 임사체험자는 우리의 일부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삶을 이어간다고 확신한다. 임사체험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흔한 경험이라는 게 내가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다. 대부분 연구자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10에서 20% 혹은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임사체험을 했으리라고 주장한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누가 임사체험을 경험하게 될지 예측하게 하는 변수를 찾지는 못했다. 임사체험은 종교와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임사체험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고 특정 사람들만 겪지도 않는다. 20명 중 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면 당신의 친척이나 직장 동료, 학교에 임사체험자가 적어도 1명 이상 있을 확률이 높다. 임사체험은 이례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임사체험이 어떤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수많은 연구로 찾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임사체험은 깊고 오래가는 여러 후유증을 남긴다. 삶의 즐거움이 커진다는 긍정적인 영향이든 직장이나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든 임사체험자들의 삶과 인간관계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인정하고 대처해야 도움이 된다. 임사체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다. 체험자들은 거의 똑같이 임사체험 후에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체험자도 많다. 죽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역설적이게도 살아가는 일에서도 두려움이 줄어든다. 많은 체험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임사체험 이전에 생각했던 만큼 잃을 게 많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삶을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사실은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인생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임사체험은 체험자들이 과거나 미래의 꿈에 연연하기보다 현재 이 순간에 더욱 충실하게 살도록 이끈다.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산다고 해서 미래를 계획하지 않거나 과거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순간에 충실하고 그 순간의 경험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사체험은 정신과 뇌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뇌와 정신은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체험자들은 뇌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임사체험 상태에서 생각과 인식이 어느 때보다 더 명료하다고 하나같이 말한다. 현재로서 나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결국 다른 설명을 찾아낼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정신과 뇌가 별개이며 뇌가 우리 생각과 감정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그럴듯하고 실제적인 가설이다. 임사체험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궁금증을 갖게 한다.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설명을 찾아낼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죽은 후에도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는 게 가장 그럴듯하고 실제적인 가설 같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감각으로 보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 인식할 수 있고 육체적인 뇌가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임사체험뿐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이상의 존재이고 우리 몸이 작동을 멈춘 다음에도 우리의 일부는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뭔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이치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임사체험은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움과 고통보다는 평화나 빛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준다. 임사체험은 우리에게 삶에서 부와 권력보다는 의미와 연민이 중요하다고 말해준다. 삶의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을 모두 인식하면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말해준다. 임사체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점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임사체험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극을 받아 각자의 삶을 재평가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더욱더 큰 의미와 기쁨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애프터 라이프 2편 낭독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임사체험을 다루는 책입니다. 임사체험은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 혹은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경력이 화려한 미국의 유명 정신과 의사인데 40년간 1000명이 넘는 임사체험자를 연구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의 추론이 책 말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 즉 의식과 두뇌는 별개이며 두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뇌 기능이 정지해도 우리의 정신, 의식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하죠. 본래 정신의학은 정신을 두뇌의 전기작용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두뇌가 멈추면 정신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이 개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자는 두뇌가 아니면 대체 어디에서 인간의 정신과 의식이 생성되어 나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과학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순되고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나 의사들은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모른 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이 많은 임상의들은 임사체험자들이 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임사체험에 관해서는 입 밖으로 내면 미친 사람 취급당할까 봐 두려워서 많은 이들이 증언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들은 임사체험을 하면서 온갖 문화적, 종교적, 지리적 배경에 따른 캐릭터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의 경험에는 매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으며 이러한 임사체험은 지금의 과학으로는 손도대지 못하는 일종의 영적인 영역이라고 저자는 말하는 듯합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After이고 우리나라 번역본의 제목은 Afterlife, 즉 사후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만을 믿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기까지 얼마나 고심하며 스스로 검증했을지 책 전반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 등 특정 종교가 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여러 다른 모양의 신과 절대자를 만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 체험들을 하지만 그것이 특정 종교의 진실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사후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할 뿐이죠. 아니, 정확히 말해 저자는 사후 세계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혹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정도의 톤으로 주장합니다. 당신께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은 그런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몸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 세계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몸이 전부가 아니며 몸이 끝나면 영혼, 정신, 의식 등 뭔가 비물질적인 정체성이 남아서 저승이나 저세상, 알 수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종교의 영역 같지만 저자는 의학자이자 과학자로서의 냉철함으로 임사체험자의 경험들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거기에 대해서 저자도 가설과 추론으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영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본질, 영성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